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노동법 기출 문제에 대한 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기출 문제의 중요한 특징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좀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특징은 아주 문제를 꼬아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와 있던 판례들을 사실은 그대로 이제 옮겨 쓴 듯한 뭐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은 내가 봤던 판례, 내가 봤던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들 이것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기출이다 보니까 혹시나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눈에 익은 그런 판례라서 시간을 좀 절약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의 노동법 1교시의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했죠. 이게 통상해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 취업규칙이 징계 사유하고는 별개로 해고 사유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보니까 어떤 그 징계 해고로 이제 근무성 불량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고 이게 통상 해고를 한 거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슈였죠. 실제로 이 근무성이 불량하다, 근무 능력이 불량하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징계 해고의 형태로 이걸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해고를 징계 해고가 아니고 통상 해고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 만약에 이 문제를 통상 해고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딱 보는 순간에 이게 통상해고를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고 세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사실관계를 이게 읽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의 23조 1항, 요거는 모든 해고에서 적어줘야 됩니다. 23조랑.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이제 적어줘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해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종류 중에서 통상해고를 다투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이 통상해고가 뭐냐, 이 의의가 뭔지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징계해고가 아니고 통상해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이다 보니까 이 통상해고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적시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통상해고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케이스는 근무성적 불량으로 통상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근무성적 불량으로 하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가, 이 케이스가 아예 이 케이스에서도 묻고 있지만, 이 평가가 공정했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기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아무리 평가가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정도로 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그 정도의 해고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자, 이 요건을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쭉 보시면서 사례를 읽을 때부터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통상해고라는 것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근무성적 불량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제가 이제 참고 답안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로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참고 답안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평가 공정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평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구조인데, 평가 기준과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비공개하게 되면은 이 자의적인 평가 아니냐 이럴 염려가 있겠죠. 하지만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의 제기 절차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내를 하고 있고, 평가가 또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보니까 1차 평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2차 평가 부서장을 거쳐가지고 3차 평가까지 가는 이런 구조예요. 한 사람의 자의적인 평가만으로 이제 평가가 나쁘게 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C와 D 등급이 최하 등급인데, 이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잘하더라도 C와 D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억울할 수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평가자의 자질을 고려해서 원래는 최저 등급이 C와 D인데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좀 억울하시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C와 D 등급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이게 자의적이지 않은 평가를 했다, 요걸 여러분들이 보습을 하시면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과연 이제 이 근무성 불량을 이유로 한 이 통상 요구가 정당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는 두 가지를 이제 판례가 얘기를 해요.
요 사회통념상 이제 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 그 정도의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당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직무에 비춰가지고 상대적으로 낮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 사람보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어떤 지위나 업무 성과에 비춰볼 때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해야 돼요. 상당 기간 동안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 그 정도의 이제 근무 성적이 나와야지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개선 기회를 주의합니다. 개선 기회를 부여해서 개선할 수 있다, 개선되었다 이러면요 통상해고할 수가 없는 거죠. 보니까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개선 가능성이 없다. 자, 요게 돼야지만 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보실 때 상당 기간 동안 일을 진짜로 못하셨네요. 요게 나왔냐? 요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회사가 개선기를 부여했는데 개선 가능성이 없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쭉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2016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떤 직무에 대한 내용들은 생산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장급이라고 하는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직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춰볼 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분의 근무평가 실력이 2,000명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진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가지고 최소한도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근무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 해고했냐? 그렇잖아요. 기회를 준 겁니다. 개선의 기회를 준 거죠. 이런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직무 재배치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개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배치를 위한 교육 받은 다음에 개선의 그런 여지가 있다, 개선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해고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이분이 직무 배치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D등을 받았습니다. 왜 D등을 받았냐? 이분이 역량이 여전히 부족해요. 그리고 개선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공동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요. 업무 능력에 대한 습득 의지도 부족합니다. 자, 요것 때문에 D등급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요분은 상당 기간 동안 업무도 떨어졌지만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 임원을이 이제 알려준 거죠. 이제 너무 안 된다, 실력이. 그래서 당신 너무 근무성이 떨어지니까 해고할 건데 이왕이면 사직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한 거죠. 갑이라고 후르다는 내가 왜 이제 이 사직 공고를 받았는지 이미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무 성적이 너무 불량하니까 나를 이제 사직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사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직을 거부했을 경우에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관계가 끝나는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사직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가 근로관계에 종료가 있을 수가 있고, 자동 종료요. 그 다음에 해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로자한테 사직을 공고한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만두세요 해서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해고를 한 겁니다. 사직하지 않았으니까 사직 권유를 거부했으니까 당신의 계약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걸 통보합니다라고 해서 계약 종료 통지서를 갑에게 통지를 했어, 교부를 했어요. 이에 따라 갑은 이제 해고가 된 거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 첫 번째의 물음은 거의 해결이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 갑은 보니까 두 가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평가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이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그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고는 무효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문제의 소재로 삼으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23조 1항, 요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아예 논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칼 안 들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총 칼 안 들고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드렸지만 우리 이제 그 법학의 기본적인 수험 법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조문 법학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조문을 얘기하지 않고 뭐 썰을 풀었다. 이거는 이제 앞뒤가 맞는 거예요. 총칼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반드시 23조 1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고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의 종류가 그게 근로자 측의 사유엔 해고, 사측의 사유엔 해고,
그중에 특별히 근로자 측에 사유한 해고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가 징계해고, 하나가 통상해고예요. 그래서 요걸 묻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근무선의 분량이 징계해고란 게 아니고 통상해고로 한 것을 알고 있냐. 그럼 과연 당신이 이 통상해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냐. 이걸 이제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해고를 적어줘야 됩니다. 통상해고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채무불이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근로를 못 하시는 거죠. 이 근로자가 근로라고 하는 채무를 이행하셔야 돼요. 근데 근로라는 채무를 이행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인, 기능적인 적격이 상실이 된 겁니다. 자, 그때 하는 해고, 이게 통상해고예요. 엄밀하게는 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가 아닌 모든 종류의 해고를 저희들이 통상해고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해고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통상해고가 무엇인지를 이제 적시를 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핵심이죠. 근무선 분량에 따른 이제 징계해고의 정당성. 그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요거 적어주시고 요걸 각각 포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관계 보니까 평가가 공정했죠. 두 번째로 근무 성적이 너무 불량했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요걸 적어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통상해고의 문제와 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무선의 분량에 따른 이 통상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 판례 법리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참고 답안을 보시고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것들을 적시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대한 판례 평가까지도 적어주면은 약간의 가점 혹은 뭐 좋은 인상 이게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례의 가장 이제 뭐랄까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이게 통상해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평가의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네. 근무선이 분량할 때 징계해고가 아니고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징계해고는 원래 이제 이 징계위원회 같은 거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징계위원회 개최하지 않고서도 이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좀 넓혀준 판례인 거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잘 보시면요,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통상해고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게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진짜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선 기회도 부여해야 되고, 개선 기회를 줬는데 개선되지 않았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해고로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 자체가 아주 쉽게 해고를 인정하는 그런 판례는 아닌 거다, 그런 평가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은 조금 공부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분한테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배점이 안 되더라도 내가 약간 공부를 좀 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은 가볍게, 너무 이제 엇나가지 않게 적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평가는 좀 필요한 평가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안 적용이 좀 길죠. 자, 사안을 다 적용을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두 가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말씀드린 데 따라 가지고 사안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사안도 중요해요. 사안도. 왜 사안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실관계가 약간 긴 게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길수록 사안 적용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관계가 짧다 이런 경우는요, 사안 포섭도 줄어듭니다. 적용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법리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사실관계를 나열했기 때문에 사안 적용도 그 내용들을 다 좀 포섭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갑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었고, 갑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뭐 그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물음이는 뭔가 하면은 이제 갑이 을하고 이제 면담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갑이 내가 왜 해고당하는지, 어떤 근거로 해고당하는지, 내가 이제 일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통상해고 당하는 거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건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판례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해고에 대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통상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알고 있고, 내가 왜 해고당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사유 같은 거 뭐 종이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안에 이런 사유 때문에 당신을 해고합니다, 이걸 뭐 상세 기재할 필요가 있냐? 아예 기재를 안 한 거예요. 기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당신은 계약 사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계약 정도를 통보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근로자가 하는 얘기가 첫 번째로 계약 종료 통지서에 대한 해고 통지를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해고를 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해고 통지서가 아니고 계약 종료 통지서예요.
그러면 이런 계약 종료 통지서를 일종의 서면의 한 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 자체가 해고 통지서가 아니고 계약 종료 통지서. 과연 이거를 해고의 서면 통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여기 하나 문제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어쨌든 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야 되는데 해고 사유를 뭐 적질 않은 겁니다. 통상 해고하겠다. 저걸 이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니까 당신을 근무 성적 불량에 따라서 해고합니다. 요거를 이제 적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입실조로 위반한 해고 통지되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사유가 뭔지 알았는데 굳이 이걸 적을 필요가 있냐? 서면 통지했으면 됐지. 해고 사유를 뭐 그렇게 적을 필요는 없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해보세요. 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물음 위에 그런 문제입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에 대한 일반 법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 케이스는 크게 뭐 쟁점 이제 교재라든지 정석 교재에 보통 실려 있는 그런 판례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쟁점은 이제 문제의 소재를 적어줄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적어줘야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27조가 뭔지에 대한 의의와 취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2차에서는 요 취지가 있는 것들은 취지가 가점, 배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요 취지를 빼먹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감점을 하는 거지. 이 점수를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취지가 나와 있는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취지가 뭔지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27조가 과연 무엇인지 이 취지가 뭔지를 적어줘야지만 이후의 판례들이 이해가 돼요. 요 취지가 안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취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쟁점은 서면의 형식이죠. 자, 여기서 해고 통지란 게 아니고 계약 종료 통지란 겁니다. 과연 이게 해고의 서면 통지 형식으로 정당한 거냐, 이 문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해고 사유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통지하더라도 괜찮은지, 자, 이 해고의 어떤 서면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고의 서면 통지에 의 적어주시고요. 입실조. 그 다음에 이거 왜 하는 거냐? 이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해고의 전부, 사유, 시기를 적음으로써 이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다. 적절하게.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해고의 서면 형식은 서면의 형식이면 됩니다. 서면이면요. 그러니까 이 형식 자체가 반드시 해고 통지서가 돼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징계 사유 통지서 혹은 뭐 계약 만료 통지서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준 겁니다. 형식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해고의 서면의 기재 내용이에요. 기재 내용 두 가지죠. 하나가 해고 사유, 해고 시기입니다. 해고 시기는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유가 문제가 있다. 이걸 따지고 있는 거니까 요 사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기본 문의죠. 기본 문의를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가 징계해고면은 징계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징계해고의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징계해고에 대한 판례는 적어도 뭐 그렇게 뭐 가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해고는 비행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징계해고의 케이스가 아니고 통상해고 케이스니까 뭐 그 판례 법리를 아주 상세하게 적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물론 적더라도 감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뭐 감점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설사 가점이 안 되더라도 적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이 없다는 경우에는 굳이 뭐 그 내용들을 적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여기서 핵심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근로자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세하게 기재 안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상세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 징계해고에서도 이건 축약 기재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간에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은 이걸 상세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인정해주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 축약 기재하거나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이걸 인정하겠다는 것이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해고사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해고 사유를 아예 기재하다는 것은 서면 통지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죠. 왜냐하면
27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유를 보고 나서요,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 사유가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에 나와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신 거거든요.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안적 경우 두 가지입니다. 서면 형식, 요건 갖췄어요. 이제 계약 종료 통지서라고 하는 형식은 갖춘 겁니다. 서면 형식은 갖춘 겁니다. 문제는 내용이네요. 내용은 이제 안 된 거죠. 왜냐하면 해고 사유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뭐 사직을 거부했기 때문에는 해고 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이제 절차의 문제일 뿐이고, 이제 근무 성적 불량으로 인해서 내가 해고합니다. 이것들은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해고 사유를 기재한 것이 아니다. 즉 27조를 위반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자, 문제 2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여금에 대한 문제였죠. 정기상여금. 상당히 논쟁이 많은 케이스다. 그리고 제가 이것들은 충분히 아주 지금 뜨거운 감자 같은 거니까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기상여금은. 왜냐하면 학자들이 문제식은 그래요. 이게 정기상여금이 기본적인 성격이 임금입니다. 임금. 이것도 임금이거든요. 근로의 대가예요. 근데 근로의 대가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의 상여금이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에 한 번 상여금 100% 나온다. 이런 경우에 이게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달만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치는 지급하는 게 임금의 성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은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퇴사했다. 그러면은 퇴사한 기간만큼은 지급하는 게 임금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상여금이 만약에 퇴사하게 되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만약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게 고정성이 없는 통상임금이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만약에 재직을 하고 있으면 전액을 지급하고요. 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비례 지급한다. 자, 이건 고정성이 이제 없는 거죠. 비례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자들의 문제식은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차피 원래 정기상여금은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되는 게 이게 정기상여금인데, 퇴사한 경우에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이 판례의 그런 흐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이게 퇴사한 경우에 안 주면은 고정성이 없는 것이고 퇴사한 경우에도 비례 지급하면은 고정성이 있는 것이고 이 판례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가 규정과 규정이 충돌할 때의 판례가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서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퇴사할 경우에도 비례 지급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어떤 규정에서는 또 퇴사한 경우에는 안 준다. 즉 재직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례 지급한다. 요 조항이 있고 어떤 판례에서는 어떤 규정에서는 이제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규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과 이 규정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기출이 안 된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입니다. 규정과 관행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또 규정 관행이. 규정에서는 비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관이 이게 요거냐 판단해야 됩니다. 요것도 중요한 구조인데 요건 아직까지 기출이 안 되는 구조고 이번 기출은 요게 나온 겁니다. 요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통상임금 맞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규정을 보게 되면 이거 통상임금이 아닌 거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판례가 제시한 겁니다. 이게. 자, 그 기준을 좀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본 그런 케이스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뭐 정기성, 일류성을 물어본 그런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불안하시면은 그냥 정기성, 일류성도 적어주시고 고정성을 적어주세요.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예 문제 자체가 고정성이 있는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고정성 중심으로 한번 썰을 풀어봐라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정기성, 일류성 안 적더라도 그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런 표를 쓰고 있죠. 단협이 있어요. 단협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본급의 600% 지급한다라도 있고 그 다음에 입사, 휴직, 복직, 휴직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도 마찬가지로 이제 퇴직하거나 입사하게 되면은 일할 지급한다.
그러니까 단협이나 취업규칙은 입사, 퇴사하게 되면은 일할 지급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취업규칙 35조로 보게 되니까 또 애매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와 취업규칙 35조와 30조, 단체백 10조는 약간 충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단협과 취업규칙에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6개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실제로 그 전에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1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할 지급해온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임금이,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논해보세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고정적인 문제인 거죠. 네,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의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고정성이 무엇인지를 좀 적어주시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정기상여금 문제예요. 자,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요 규정이 있고,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한다. 요 규정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요 경우에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요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좀 설을 풀겠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과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따져보셔야겠죠. 첫 번째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적어줘야 할 거고요. 통상임금의 의 적어주시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행령 6조 1항하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은 어쨌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얘기하는 거다, 임금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판단 기준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거, 그걸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하시게 되면 통상임금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을 적어주세요.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고정성만 적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좀 불안하시면은 짧게라도, 요거는 너무 길게 하게 되면 고정성에 대한 그 판례법리를 못 적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짧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요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급 형태 요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요소는 소정근로의 대가 되겠죠. 소정근로의 대가. 그다음 형식적인 요소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에요. 그래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좀 설을 푸시면 되고요. 요건 지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핵심은 고정성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정성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적어주시고요. 요거는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전에 그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고정성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것은 이메 날에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메 날에 근로한 그 대가는 지급받기로 확정되는 최소한의 임금, 그게 바로 이제 고정적인 임금이다. 그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이 썰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정성에 대한 핵심에다가 플러스 재직 요건을 붙이는 이제 상여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여금. 그럼 이 상여금이 과연 고정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직 요건에 대한 그 판례를 적어주시고요. 말씀드렸죠. 이게 퇴사한 경우에 지급 안 하면은 고정적이지 않은 것이고, 퇴사한 경우에도 비례 지급하면은 고정적이 된다. 요 일반 법리를 적어주시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규정이 충돌할 경우에 상여금에 대한 고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그걸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3번의 양가로 3번이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근무기간에 비례 지급한다라고 규정된 그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문제예요. 특히 판례는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 성격, 이거 적어주세요. 정기상여금은 임금이다. 이게 학자들의 주된 문제의식이에요. 아니, 임금인데 어떻게 퇴사했는데 안 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임금으로서 성격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취지가 충돌할 경우에는, 이게 퇴사한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이 규정만을 가지고서 고정성이 없는 거다.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규정이 충돌할 때는 이 하나의 규정만 가지고서 쉽게 이게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작자들의 문제의식이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겁니까? 판단의 이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지급 실태와 관행, 그 다음에 노사 인식, 정기상여금, 그 밖에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이걸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돼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기상여업에 대한 규정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 이제 지급 실태나 관행, 그 다음에 이제 인식 노사간에, 그 다음에 정기상여금이나 그 밖의 임금의 지급 규정, 요걸 종합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어요. 자, 사안을 적용하게 되면 뭐 정기성, 일류성은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고정성의 문제는 보니까 이제 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상 근로자에게는 지급 안 한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겁니다. 지급을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규정도 지금 30조, 20조를 보니까 일할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종합 고려해 보니까 이 35조의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이 내용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전액을 지급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이라고 한다면 전액을 지급하고 오히려 퇴사했다라고 한다면 일할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서 고정성을 부정할 것은 안 된다.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고정성을 충족한 그런 통상임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뭐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 1에 대한 그런 기출 문제는 이것으로 해관을 마치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부족한 것들은 참고 답안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법 1교시에 대한 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